자, 여러분, 지금 현재 오늘이 그 10월 5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추석인데, 이번에 이제 추석 특강은 그 저렇게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뭘 하냐면, 현장에 학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스튜디오 촬영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그, 그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올려있는 대부분 논리추론 강의는 이제 현장의 학생분들을 이제 놓고 이제 하는 수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 이제 학생들이 계실 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은 일단은 그 학생분들이 집중력이 좋으니까 텐션 같은 게 있어서 좋은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층이라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되게 그러니까 집중력 있게 빨리빨리 그 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분은 그 빠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어떤 거냐를 이제 생각해 보시라는 건데, 논리 추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논리 추론은 대부분 학생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셔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든지 막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걸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쉽게 말씀드리면, 뭐 정원 명제가 있을 때 전진 긍정 명제 이런 걸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합 명제에서는 뭐 선언문, 연언문의 뭐 진리값 같은 것도 배우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놓치고 계신 건 뭐냐면, 이거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기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대부분 못 하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차가 이제 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차분하게 이제 강의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장점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오늘 수업에서는 잊지 마셔야 될 게, 이게 추석 특강 얘는요, 유료 강좌예요. 근데 이제 유튜브 쪽에 1강 정도는 무료로 이제 회사에서 올려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교시 때 여러분한테 이제 꼭 같이 이제 자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쉽게 말하면 감 떨어졌을 때 복구하는 거, 이거를 1교시 때 이제 좀 제가 1시간 넘게 촬영을 좀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유튜브에 올라가는 1강을 이제 이렇게 듣고 나서 그 다음엔 여러분이 뭐 이제 혼자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공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 하는 거는 제가 지문을 쓸 건데, 이 지문을 이제 차분하게 이제 같이 좀 읽으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문은 여러분이 이제 정원 논리랑 이제 명제 논리가 무엇이냐, 그 차이가 뭐냐를 쓴 글인데, 수능 평가원 지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잘 쓴 글입니다. 그래서 독해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실 때 지문을 보고 이제 공부하는 거와 그냥 이제 판서 내용 듣고 이제 공부하는 거랑은 좀 이제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분들한테 부탁하는 거는, 가끔 가다가는 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내용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는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이제 업로드가 이제 되는 부분은 이번에 뭐 추석 이제 주에 들어가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금요일 정도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전에 이제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잊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에 사용되는 원래 이제 지문은요, 제 교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재를 뭐 사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안 되죠. 왜냐면 논리추론 이거 하나 듣기 위해서 교재를 왜 삽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나가는 부분에 대한 거는 끊어서 프린트로 올려드릴 거예요. PDF 파일로. 근데 그거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올릴 거예요. 왜냐면은 올리는 분이 이제 저도 이제 끊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진 않을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PPT의 장점이란 건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화면을 일단 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 화면을 보고 그렇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10월 5일이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논리추론이라는 건요, 지금 10월 5일 때 이때 이제 해도 늦지 않은 거고요. 11월도 안 늦어요. 그 다음에 1월도 늦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느 때 기회가 되면은 한번 정리를 좀 잘 하시면 돼요. 일단 제가 이거를 좀 이따 화면을 이제 제가 지문 위로 올려드릴 건데, 이게 지금 정원산단 논법에서 이런 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를 좀 이제 여러분 좀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면요, 잘 봐보세요. 학생들은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 겁먹지 마시고, 전제일과 전제인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왔을 때 뭐를 잊으시면 안 되냐면, 이게 명제는 여러분 이제 뭐라는 건 다 알아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그러고,
명제 종류에는 이제 정언명제, 단순명제, 복합명제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대략은 알거든요. 근데 이제 약속을 하나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 3단 논법이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3단이란 말은 일단 여러분 아는 대로 그냥 1단, 2단, 3단이니까 명제 3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명제 3개 중에서 전제가 2개가 있고 결론이 이제 하나가 있는 걸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여기 제목에 정언 3단 논법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명제 종류 중에 정언 명제라는 게 있어서 정언 명제를 사용한 3단 논법을 정언 3단 논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인 틀은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냐면 요거는 그냥 가볍게 이거 쓰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명제 종류에는 정언 명제라는 게 있다는 거와 이걸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 개 각도로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겁먹지 마시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올려드릴 이제 자료에 여기 이제 있으니까 그냥 일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명제라는 게 있고 또다시 이제 복합 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건 요 2개는 세트로 묶으셔야 됩니다. 얘는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제 나누잖아요. 그럼 나누면 이제 얘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정언 명제를 다루는 그 논리를 고전 논리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단순 명제랑 복합 명제를 다루는 논리를 현대 논리라 그러거든요. 그것도 제가 좀 이따가 다른 각도로 써드릴 테니까 지금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가 되냐면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언 명제로 이루어진 것 중에 이렇게 이제 문장이 이렇게 명제, 문장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여기가 이제 전제가 하나 들어오고 여기가 전제가 하나 들어오고 2개가 들어왔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그럼 이게 3단 논법인데 이 명제 중에 정언 명제를 사용한 게 정언 3단 논법입니다. 그럼 이제 학생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 단순 명제가 있고 복합 명제가 있을 때 그럼 얘네들도 똑같아요. 여기도 전제 1 있고 전제 2가 있고 여기가 결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중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단순 명제를 사용했다고 해서 단순 3단 논법 이렇게 쓰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복합 명제를 썼다고 해서 복합 3단 논법이란 말을 쓰질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이 복합 명제 안에는 부정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언문이라는 게 있고 이런 건 여러분 좀 공부 좀 하신 분은 다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처음 듣는 분들은 아 이런 게 있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조건문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이제 쌍조건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다른 건 이제 다 버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그 전제 1, 2와 결론을 썼을 때 명제가 3줄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선언문을 쓰잖아요. 복합 명제 중에 선언문을 쓰면 얘는 선언 3단 논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럼 연언문을 쓰면 연언 3단 논법이겠죠? 근데 조건문을 쓰면 얘는 조건 3단 논법이라고 안 하고 가언 3단 논법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통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을 하실 때 그런 건 여러분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가언 3단 논법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분들 중에 나는 이게 가언 3단 논법이 뭐지? 이제 이런 거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한 여러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 부분을 1교시 때 이제 여러분 촬영해서 이제 올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감 떨어질 때 그런 걸 여러분 들어서 길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분들 대부분이 뭐냐면은 워낙 학생들도 똑똑하고 성실하잖아요. 근데 왜 이제 중간에 길을 잃게 되냐면 과목이 많아서죠. 여러 국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영어도 해야 되고 한국사하고 전공 2개 하시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분들이 공부하다가 꼭 길을 잃어요. 그리고 국어만 하더라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국어도 또 이제 파트가 나눠져 있잖아요. 논리추론도 있고 문법 독해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 파트가 있다 보니까 국어에서도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 이 촬영하는 거 그리고 특히 1교시를 유튜브 무료 촬영으로 올리는 그 이유는 그거 때문에 그래요. 논리추론을 할 때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막 문제는 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떨 때 맞힐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으면 이게 왜 그럴까 그러면은 중간에 길을 잃어서 그래요. 이거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이것조차도 이제 잃어버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니까 어떨 때는 이제 뭐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일단 이렇게 차분차분 해드릴 거니까 전제 2개에다 결론 하나가 있는 게 3단 논법이구나. 그 중에 이제 명제 중에 정언 명제라는 게 있는데 정언 명제를 사용한 3단 논법이
정원 산단 논법이구나. 이 정도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제가 질문을 이제 하면 여기서 학생들이 이제 황당한 이제 상황이 벌어져요. 어떤 거냐면 제가 수업하다가 항상 여기에서 얘를 먼저 이렇게 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저기 남자에다 전제 2를 칠판에 한번 써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아버지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떤 질문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얘가 위아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명제가 얘만 달랑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학생분들은 이런 건 막을 수가 있어요. 사실상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판별할 수 있는 게 명제이기 때문에 얘가 명제인 건 알아요. 그래서 학생분들 중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선생님 저 실은 어떤 문장에 나오면 이게 명제인지 명제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우리 시험은요 이게 명제가 아니야 이런 거는 거의 질문하는 문제는 내질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그냥 바로 뭐냐면 제시가 되는 문장은 다 명제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참도 되고 거짓도 될 수 있는 게 아니 어떤 사람 중에 남자가 있고 그 남자도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이제 낳았을 때는 아버지잖아요. 남자가 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성분들은 결혼하든 안 하든 간에 아버지라는 말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중에서 아버지인 거는 아니 이렇게 참과 거짓이 될 수 있는 게 그 어떤 사람이 아버지면 참인 거고 그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면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명제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명제는요 대부분 평서형 종결 어미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그냥 교양으로 알아두세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무슨 얘기냐면 이 명제 하나를 주고요. 이게 전제예요, 결론이에요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제가. 그럼 이제 학생분들은 이걸 공부한 사람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는 전제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 명제 하나를 가지고 위아래 아무 다른 명제가 없는데 얘 하나를 갖다 놓고 얘가 전제야, 얘가 결론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야 그러면 명제가 있을 때 명제가 어디에 있는 게 전제고 어디에 있는 게 결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얘도 또 이제 또 스트레스를 안 받는 이유가 시험 문제 출제를 할 때 출제원들이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얘를 만약에 전제라고 쓰고 싶으면 얘가 전제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이제 전제와 결론이 있을 때 조건이 있다는 거죠. 명제가 최소한 2개 이상이 있어야 되죠. 2개 이상이 없으면은 이게 전제인지 결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가 지금 봐보세요. 어떻게 얘가 전제인 걸 아냐면 결론 앞에 그러므로가 붙잖아요. 저 그러므로를 이제 영어에서는 접속사라 그러는데 우리 같은 건 접속사가 없으니까 접속부사라 그래요. 그런 말 잘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명제 앞에 뭐가 나온다? 그러므로, 그래서, 따라서라는 접속어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접속어가 오게 되면 그 명제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 결론 전제, 그 결론이 되는 명제 앞쪽은 전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아, 제시된 명제가 전제냐 전제가 아니냐고 여러분 일단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유형 같은 걸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편안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잘 모르는 게 얘는 이제 여러 현대 논리니까 좀 이따 뒤로 뺄 거고요. 이렇게 내는 거죠. 12번 같은 문제를 보면 여러분 뭐가 보여요? 가와 나를 전제로 할 때, 그러니까 얘가 전제라고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가도 명제고 얘도 명제예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명제가 2개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결론이 하나가 들어갈 거죠. 그럼 이게 산단 논법이구나. 이렇게 이제 잡으셔야 되는 거죠. 산단 논법 중에 여기에서는 이제 중일부라는 게 조금 이따 배워요. 얘가 뭘 알려주냐면 이 명제가 여러분 정언 명제라는 거 알려주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모두라는 말은요. 이 명제가 정언 명제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뭐야 그러면 정언 산단 논법인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이런 걸 정언 산단 논법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제가 또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런 거요. 시험 문제 정언 명제부터 이제 얘기해 줄게요. 그럼 이거는요. 어떤 패턴이냐면 여기 따라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현재 뭐예요? 결론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나오는 전제가 이 결론을 여러분 보장하기 위해서
뭔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정하다는 거죠. 거기서 추가해야 될 명제가 뭐냐. 이런 패턴을 좀 어려워하는데 이것도 좀 이따 해결이 될 거예요.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요. 똑같죠. 아까 패턴은 가와 나가 뭐라는 거죠? 전제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실수하는 게 가에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모두 머리가 좋다 했죠. 얘가 만약에 요 아래로 따라서 뒤에 오게 되면 얘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학생분들 중에 이런 걸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명제가 있을 때 명제가 하나의 명제일 때는 이 명제가 전제인지 결론인지는 알 수는 없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국은 시험을 풀기 위해서 이제 논리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무슨 교양 수업, 교양은 될 수는 있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공직 생활할 때 이거 배운 거는 교양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당장 이제 문제를 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는 공시 논리인 거죠. 그래서 공시에 딱 맞는 이제 논리 정도만 일단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더 이제 잘하고 싶으면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공직자 되고 더 공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배우는 건 궁극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뭐 하나를 깨달으셔야 되냐면 이런 거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개념을 이제 잡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먼저 정원산단 논법을 할 건데 전제 1 있고 전제 2가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선 보통 이제 결론은 따라서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접속어를 쓰거든요. 이 뒤에 이제 여러분이 얘가 결론 지시어라고 해서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도 지금 이렇게 나오면 그럼 결론은 우리는 이제 그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럼 시험 문제의 패턴이 뭐야 그러면 패턴은 이제 여러분 딱 간단합니다. 출제원께서 이 전제에다가 여러분 빈칸을 채우고 여기다가 이 명제, 이 전제가 알맞은 전제를 찾아라 하면 여기다가 이제 빈칸을 주는 거죠. 그럼 여기다 이제 빈칸 채우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야 그러면은 전제 이제 2개를 주고요. 결론에다 지금 이 패턴은 얘죠. 결론에다가 여러 빈칸을 만들고 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갈 이제 명제로 알맞은 걸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은 그래서 문제 패턴은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제 3개의 이제 명제를 주고 나서 여러분 이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전제에 어떤 명제를 넣어야지 이 전체 이 정원산단 논법이 타당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타당하기 위해서 어떤 전제가 들어가야지 옳고 그르냐 이거를 내는 거고요. 결론도 빈칸을 주고 어떤 여러 결론이 들어와야지 이 논증 자체가 타당한 논증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원산단 논법은요 이 정도의 이제 패턴 말고는 문제를 이렇게 딱히 낼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정원산단 논법을 배우고 나면 현대 논리학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단순 명제랑 복합 명제는 문제 패턴이 좀 약간 다양합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정원 명제 배우고 나서 이제 여러 현대 논리의 단순 이제 복합 명제를 배우고 나면은 여기는 문제가 좀 약간 이상하다. 이거는 빈칸 채우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네. 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 논리적 동치라는 것도 배워서 명제 하나 주고 이 명제와 똑같은 의미의 명제가 또 뭐냐 이런 식의 문제 패턴이 약간 다양하게 이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오늘 이제 다 이제 이제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처음에 우리는 이제 정원산단 논증부터 먼저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강이랑 한 3강 정도까지가 정원 이제 명제로 이제 구성된 정원산단 논법을 이제 하는 거고요. 4강 이제 이유가 현대 이제 논리학에서 바로 단순 명제랑 복합 명제를 통한 문제 유형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를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제가 원래 하나 이제 위치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서 이런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얘를 이제 나중에 문제로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전제에다가 빈칸을 채우거나 결론에 빈칸을 채우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건은 있어야 됩니다. 3단 논법 중에 여러분 3개의 명제가 있을 때 2개의 명제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를 빈칸 채운다는 얘기는 전제 하나에 결론을 줘야지 이 전제에다가 문장을 넣을 수가 있고요. 명제를요. 이래서 전제 2개를 주고 결론을 줄 때도 명제가 2개 이상 정도 있어야만이 결론이라는 걸 이제 도출할 수 있구나. 요 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언산단 논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명제가 3개가 나오는구나. 3개가 나오는데 전제로 사용되는 2개의 명제와 결론으로 사용되는 2개의 명제로 구성됐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 다음에 이제 또 보시게 될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가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은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이제 그 지문 중에 이 지문은 여러분 그 학생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 정언 논리랑 명제 논리의 차이라고 하는 이 지문은 정말 여러 잘 쓴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요, 학생분들한테 거의 한 뭐 10번 아니면 이제 뭐 20번 정도 읽으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얘를 읽다 보면은 글을 읽는 게 좀 차분해져요. 차분해져서 여러분 독해할 때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여러분 이제 계속 읽다 보면은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일단 틀을 하나 좀 여러분 정해드리고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인데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린 것 중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논리학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논리학을요, 문학으로 편하게 생각해봐요. 문학이 있으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를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학교든 여러분 문학책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 문학책은 상권 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제 고전 문학이라는 게 있겠죠. 그럼 또 다시 현대 문학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어렸을 때 너무 뭐 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문학도 고전 문학이 있고 현대 문학이 있네. 그럼 궁금한 거는 이제 하나밖에 없죠. 시기로 어디까지가 고전 문학이고 어디부터가 현대 문학이지? 이런 거 이제 고민하면 돼요. 그럼 보통 이제 문학이 이건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현대 문학은 1910년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문학은 현대로 봐요. 그러면 이제 1910년 이전은 고전 문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가 1910년 이제 뭐가 돼요? 이전의 문학은 고전 문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학자들 중에는 고전과 현대 사이에 여러분 과도기의 문학이 있는데 개화기 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여러분 그냥 외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수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제 강점기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115년 전이죠. 요때 이제 문학을 현대 문학이라고 하고 이 이전을 고전 문학이라고 하는구나. 요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요걸 그대로 여기는 학으로 끝났잖아요. 그럼 논리학도 이제 어떻게 되냐? 똑같이 이제 고전 논리학이 있고 여러분 외우기 되게 좋죠. 현대 논리학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학생분들은 이런 거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굳이 이런 건 아는 건 좀 깊게 배우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모르시면은 문제를 왜 여러분 문제가 왜 이렇게 다른가도 이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고전 논리학을 갖다 놓고 현대 논리학의 여러분 추론 방식을 적용해 가지고 그 논증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공부할 때 대부분 망가지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고전 논리랑 현대 논리로 이걸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건 이 현대 논리학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외우라고 하는데 얘는요. 얘도 이제 견해가 좀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19세기 이제 말에 프랑스 여기에 나오니까 쓰지 마요. 그 독일의 철학자, 논리학자 프레게라는 사람에 의해서 현대 논리학은 시작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프레게라는 사람에 대한 이름도 듣게 되고요. 근데 이 사람에 의해서 현대 논리학이 시작된 거는 이제 맞다가 이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아는데 이 프레게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19세기 말에 프레게가 현대 논리학을 주창한 거구나. 요 정도는 그냥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만이 결국은 논리에 접근할 때 문제풀이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게 문제풀이 과정이 달라지는 거군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또 하나가 그럼 고전 논리학에서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고전 논리에서는 이 고전 논리를 정리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처음부터 나오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라고 이제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요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얘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때 이 고전 논리학을 뭐라고 하냐면 정언 논리라고도 해요. 그래서 정언 논리라고 하고 여기 현대 논리를 명제 논리라고 그러거든요. 요거는 여러분 제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쓸 필요가 없는 게 저기 제목을 보시겠습니까? 정언 논리와 명제 논리의 차이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르니까 접근법이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는 꼭 외워주시고, 그럼 여러분 중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살짝 틀 잡았던 거 알죠? 명제는 뭐가 있댔죠? 정언명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정언명제를 사용한 논리가 정언논리겠죠. 그래서 정언명제란 말을 딱 쓰면 이건 고전논리학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여기가 왜 학생들이 헷갈리냐면요, 정언논리 이 파트를요, 현대 논리처럼 기호로 바꿔서 이제 풀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정언 논리 할 때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현대 논리의 그 체계를 가지고 정언 논리를 접근하게 되면은 그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문제풀이 해설도 안 될 뿐더러,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정언 논리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가, 여기가 뭐야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 명제와 복합 명제를 사용한 논리를 명제 논리라 그래요. 요 정도까지만 틀 좀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요 틀이 이제 잡히면 다시 정언 명제 종류가 4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전칭 긍정 명제, 전칭 부정 명제, 특징 긍정 명제, 특징 부정 명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이때 복합 명제가 논리적 연결사로 결합된 걸 복합 명제라고 하고, 다시 복합 명제에는 5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그러니까 부정문, 연언문, 선언문, 조건문, 쌍조건문인데 요것도 프린트로 나가니까 요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 말은 이제 알아두신 거로 하고요. 여러분, 요 틀은 절대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이제 우리 이제 연강반 학생분이나 단과 이제 학생분들한테 항상 이제 주 단위로 만날 때 꼭 얘만 물어봐요. 딴 건 안 물어봐요. 왜요? 이 정도만 여러분 외우고 계시면은 논리 추론을 할 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학의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이 있듯이 논리학도 고전 논리학이 있고 현대 논리학이 있구나. 그리고 뭐 19세기 말에 프레게 이런 거 못 외우셔도 돼요. 중요한 건 고전 논리학을 정언 논리라고 하는구나, 현대 논리학을 명제 논리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를 딱 기억하시면 되고, 정언 논리는 정언 명제를 사용한 논리가 정언 논리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현대 논리는 명제 논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단순 명제와 복합 명제를 사용하는 논리가 명제 논리구나. 그러면 논증의 타당성 증명하는 과정이 고전 논리랑 현대 논리는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다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틀이 이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요거 이제 편안하게 읽어보세요. 이거를 본 수업할 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일단 쭉쭉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일단 논리학이 뭐냐는 것부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논리학은 논증에서 전제로부터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장이래요. 그래서 아까 여러 논리할 때 어떤 말이 나왔어요? 전제와 결론이라는 거를 여러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론이 논리학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명제를 사용하는데 그 명제가 어떤 명제는 전제로 쓰게 되고 어떤 명제는 결론으로 쓰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논증이라고도 하는구나 라고 알면 되죠. 왜요? 논증에서 전제로부터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장이 학문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논증이라는 건 뭐야? 논리적 증명하는 건데, 논증은 그래서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된 거예요. 근데 이제 3단 논증이라는 건 그 여러분 논리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전제가 2개가 있고 결론이 하나가 있는 거를 3단 논증이라고 하는구나. 그 중에 이제 뭘 사용한 거예요? 정언 명제를 사용한 건 정언 3단 논증이야. 요 정도 아시면 돼요.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근데 이 논리학이라는 건 고전 논리학을 얘기하는 거죠. 저 논리학을 이제 학문적으로 체계한 사람이 기원전 3세기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다. 요 정도는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이 중요하냐면 논증의 타당성을 밑줄을 그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논증의 타당성이란 말을 아셔야 돼요. 논증이 타당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전제, 결론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숙제는 뭐냐면 타당한 논증이 뭐야라는 거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타당한 논증이라는 것들을 증명한 사람이 누구다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는 논증의 일반적인 원리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증의 타당성을 검토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논증은 타당한 논증도 있고 타당하지 않은 논증은 부당한 논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1교시 때 꼭 외워야 될 게 뭐야 그러면은 그러면 타당한 논증이 뭐예요 그러면 타당한 논증은 보통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논증을 타당한 논증이라고 하고요. 부당한 논증은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아니라 결론이 참이거나 또는 거짓이 될 수 있는 이제 논증을 부당한 논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것도 입에 나중에 붙이게 되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논증의 타당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봐보세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언 문장, 이 정언 문장이라는 건 여기 있는 정언 명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정언 명제를 가지고 여러분 논리학을 여러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니까 아까 고전 논리학을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걸 뭐 전통 논리학이라는 말로 쓰고 여러분 이름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간단하게 고전 논리학 이렇게 이제 알아두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언 명제, 정언 문장으로 이루어진 연역 논증을 중심으로 논리학을 연구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연역 논증이 뭐냐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런 논리학을 전통 논리학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를 고전 논리학이라고도 하지만 전통 논리학이라고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역을 논증을 중심으로 논리학을 연구했댔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연역 이제 논증이 뭐야 했을 때 제가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형식의 논증. 여기는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연역 논증이라는 게 뭐야 그러면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형식의 논증이 연역 논증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결론이 이미 전제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얘는 원인이고 얘는 결과로 얘기했지만 이 두 개가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연역 논증이 뭐야 그러면 결론이 전제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논증 형식이라고 해도 되고요.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형식의 논증을 연역 논증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남는 건 여러분 정언 문장이 뭐야 그러면 정언 문장은 정언 명제를 얘기한 거고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정언 명제라 그래요. 근데 이제 정언 명제는 네 가지 형식의 이제 명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여러분 뭐가 포인트냐면 다른 거 다 버리셔야 돼요. 여기를 A로 쓰고 이제 뭐 B로 쓰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를 S와 P로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S와 이제 P로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굳이 S와 P를 여러분 안 쓰고 A, B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제가 S와 P를 쓰는 이유를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지금 정언 명제라는 건데 정언 명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힌트는 얘네들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모든과 어떤이란 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던 것 중에 아까는 중 일부가 있었는데 아까 모두가 있었는데 그러는데 이 모든이라는 말을 모두로 쓸 수가 있고요. 이건 국어의 문장 형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생분들은 그거를 막 왜 그래요까지 막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논리라는 건 서양 논리잖아.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 프레게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럼 독일어가 다시 영어로 번역되고 영어가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 옛날에는 중간에 일본을 거쳐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은 번역된 이제 우리 이제 문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어의 표현에서 모든도 쓸 수 있고 모두도 쓸 수 있고 여러 개의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시를 하는 거지 공시 논리지 학자가 논리학자가 되기 위한 공부가 아니니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그냥 뭐 이렇게 막 탐구해서 뭐 알아낼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이제 공부하세요. 그러면 결론은 정언 명제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정언 명제는 모든이랑 어떤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모든과 어떤은 우리는 문법에서는 관형사라 그러는데 얘는 지금 문법 하는 게 아니니까 얘네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양화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양화사는 이제 양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뜻인데 그 말도 여러분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얘를 깊게 이제 배우게 되면 명제 양과 명제 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나타내는 게 이제 그 정언 명제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모든가 어떤은 명제 양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모든가 어떤이란 양화사가 쓰는 기능이고요. 긍정 명제 이제 부정 명제는 명제 질을 나타내는 거다는데 이런 말들은 학자 정도가 이제 구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 일단은 뭐만 아셔야 되냐? 그러면 정언 산단 논증이 되려면 막 하면 안 돼요. 모든가 어떤, 모든 대신에 모두, 어떤 말고 중일부 같은 말이 있어야지 걔는 정언 명제가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이거를 여러분 잘 못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어떤 거냐면 이번에 이제 지방지 9급에서도 나왔는데 갑과 을의 대화 중에서 모든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모든 공직자는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의무가 있어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모든이란 말 하나가 나오니까 얘는 쉽게 말씀드려 정언명제가 되고 얘는 정언산단 논증인가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모든이라는 게 들어간 문장 명제 하나가 있을 때 걔는 뭐야 하나가 있을 땐 걔는요 그 하나를 가지고 얘가 정언산단 논증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대전제를 깔았잖아요. 아까 정언 산단 논증이라고 했을 때 정언 명제가 3개가 있는데 2개가 전제가 되고 하나가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정언 명제가 2개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2개짜리를 주는 게 아니라 3개짜리를 주기 때문에 정언 명제가 어떻게 구성된다?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제로 사용되는 정언 명제 2개와 결론으로 사용되는 정언 명제 하나가 있을 때 그걸 정언 명제를 사용한 정언 산단 논증이라 그래요.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져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부터 칠판에다가 전제일랑 결론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이걸 산단 논증이라고 했을 때 정언 명제를 사용한 논증을 정언 산단 논증이라고 그러고 그럼 그때 전제와 결론에다가 빈칸 같은 걸 채우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나중에 얘를 정언 그러니까 정언 이제 3단 논증 중에 얘가 정언 이제 명제 중에 얘를 모든이 붙으면 모든 전칭이라는 건 전부를 이제 가리킨다라고 해서 전칭이라 그러고 얘가 긍정으로 끝나면 전칭 긍정 명제, 전칭 부정 명제, 특칭 긍정 명제, 특칭 부정 명제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얘는 여러분 2교시 때는 여러분 완벽하게 입에 붙게 될 겁니다. 같이 할 거니까. 지금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봐보세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결론은 이제 이거 지워도 될 것 같은데 이 말을 이제 이 글을 읽으면 얘가 안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 봐보세요. 자, 1이라는 건 여기를 얘기한 거죠. 1은 연역 논증의 하나래요. 그럼 얘가 일단은 뭐라고요? 연역 논증이에요. 그리고 얘가 타당한 논증이라는 것도 이미 얘기한 거죠. 왜냐면 아까 연역 논증이라는 건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이제 형식의 논증이니까 얘가 타당하다라는 건 이미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얘를 빈칸 채우거나 여기를 빈칸 채우는 데에서 알맞은 명제를 넣는 문제를 이제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말을 이제 잊으면 안 돼요. 연역 논증의 하나인데 3개의 정언 문장, 이 정언 문장이라는 건 정언 명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분들 중에 선생님 왜 정언 명제를 왜 정언 문장으로 써요 그러는데 명제는 여러분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수식인데 수학은 수식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문장을 쓰다 보니까 보통 정언 명제라는 말을 학자분들은 정언 문장이라는 말로도 써요. 그래서 학생들은 정언 문장, 정언 명제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정언 문장 그러면 정언 명제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3개의 정언 문장으로 구성된 정언 산단 논증의 예인데 여기다가 이제 별을 해주셔야 되죠. 이게 정언 산단 논증이구나. 그럼 얘가 정언 산단 논증이라는 건 전제가 뭐라고요? 얘네들 각각이 다 뭐라고요? 정언 명제여야 돼요. 그러니까 정언 명제 하나 들어가고 다른 명제가 들어가면 얘는 정언 산단 논증이라고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언 명제가 결론은 뭐가 돼요? 3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언 산단 논증은 정언 명제 3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나 하셔야 되는데 뭐를 정리하셔야 되냐면은 본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얘를 이제 막아 놓으셔야 돼요. 뭐 하냐면 여기다가 지금 대괄호를 이거 이제 표시를 했던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은 정언 명제는요. 결론은 정언 산단 논증은 뭘 다루는 거냐면 정언 명제 안에 있는 주어 명사랑 수로 명사라는 게 있어요. 그 주어 명사랑 수로 명사의 포함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은 이해 못 하실 텐데 정언 산단 논증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정언 명제 안에 있는 주어 명사랑 수로 명사의 간의 포함 관계를 여러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현대 논리학이라는 건 그 명제 안에 있는 주어 명사, 수로 명사의 포함 관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 단순 명제로 이루어져 있는 복합 명제의 진리값, 참과 거짓을 통해서 논증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타당한 논증의 증명 과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이 제일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얘는 여러분 간단하게 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뭘 하냐면요. 잘 봐요. 아까 모든이 붙었을 때 모든 S는 이렇게 P다 이렇게 하나를 외우시면요. 요 S와 P는 제가 쓰는 이제 용어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요때 요 S는요. 주어 명사라는 말을 써요. 그다음 이 P는요. 수러 명사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거를 명사 대신에 개념이란 말 쓸 수 있는데 얘를 소명사라고 하고 여기는 수러 명사를 대명사라고 한다. 요 정도는 여러분이 지금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뭐는 알고 있냐면 여기다가 이제 문법을 할 때는 얘는 서술격 조사인데 지금은 그냥 뭐만 알면 되냐면 이다의 다로 끝나잖아요. 요렇게 요 다로 끝나면 평소형 종결음이라고 하는데 얘는 긍정을 나타낸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모든 뒤에 뭐뭐 이다로 끝나면 이때 모든이 전칭이라 그러고요. 다로 끝나면 긍정이니까 전칭 긍정 명제 요 정도는 여러분 읽으실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모든 S는 P가 아니다인데 여긴 지금 부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딴 데에서 볼 건데 뭐뭐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부정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건 여러분 문법에서 배웠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모든이 사용됐으니까 얘를 전칭이라고 하고요. 얘를 전칭 부정명제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다가 어떤만 넣으면 돼요. 똑같아요. 어떤 S는 이제 P다 이렇게 쓰면은 이때 어떤이 들어갔을 때는 특칭이라고 합니다. 특칭 얘는 다로 끝났으니까 특징 긍정명제 이런 거 정도만 알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2교시부터는 여러분 입에 붙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S는 뭐다? P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얘는 특칭하고 나서 가 아니다가 나니까 부정명제 요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게 이제 외우는 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2교시부터 하는 거고요. 자, 지금은 이게 이제 뭐냐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봐요. 이게 좀 이따가 뭘 배우게 되냐면요. 모든 아버지는 남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때 아버지와 남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여기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제 뭘 배우시게 되냐면 여기에서 전제만 나오는 명사 얘네들을 매개념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요. 요때 이게 남자는 아까 얘가 이제 수러명사, 여기 어떤은 이제 주어명사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뭐를 또 배우시게 되냐면 그러면 이게 전제가 이 두 개가 전제였을 때 반드시 참이 되는 게 뭐야 해가지고 얘를 빈칸으로 채웠을 때 여기에는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남자이다가 나와야만이 타당한 논증이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여기를 이제 주어명사, 얘를 이제 수러명사 이렇게 다 쓰게 돼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2교시랑 3교시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뭘 배우시냐면 요때 여기 전제만 나오는 명사, 전제에만 나온 명사를 두 번 나온 거예요. 전제에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제 1, 전제 2에 나오는 여기가 지금 현재 봐보세요. 명사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죠. 그러면 전제에만 지금 나오는 것 중에 두 번 겹쳐진 게 아버지죠. 요거를 여러분 M이라고 하고 이걸 미들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매개념이라고 해요. 요 매개념이고 얘는 이제 수러명사, 여기를 주어명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조금 이따 얘네가 타당하다라는 걸 어떻게 이제 배우시게 되냐면 이 매개념은 이 모든 때문에 이제 주연과 부주연을 배울 거거든요. 주연이 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다가 이제 얘가 긍정일 때 요 매개념은 여기에서는 주연되지 않아서 부주연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 뭘 또 배우냐면 여기는 수러명사는 긍정으로 끝났기 때문에 부주연이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은 주어명사는 어떤이 붙었으니까 부주연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얘가 나중에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는다를 어떻게 빨리 결정할 수 있냐면 매개념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주연돼야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주연됐으니까 매개념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전제에 나왔던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주어명사가 결론에서도 부주연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남자가 여기가 수러명사라고 하는데 얘가 결론에서 전제에서 부주연된 게 결론에서도 긍정이니까 부주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 부주연, 여기 부주연, 다시 남자가 전제에서 부주연, 결론에서 부주연되니까 얘가 타당하다. 이렇게 증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은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증명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게 정언산단 논증이라는 거죠. 근데 이 방식으로 여러분 뭐 합니까?
이제 안 되는 이제 명제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사람들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명제 논리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여기 봐요. 결론의 주어가 되는 개념인 사람을 소명사, 결론의 수어가 되는 개념인 남자를 대명사인데 이거 수로명사라고 하고요. 아버지와 같이 전제에만 있어요. 그럼 전제에만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는 전제만 있죠. 근데 남자는 전제도 있고 결론도 있죠. 그럼 여기에서 사람은 전제에도 있고 결론에도 있으니까 전제에만 있으면서 전제들을 엮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중명사라고 하는데 이때 중명사 얘를 매개념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대충 일단 드러나 보세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얘네들을 이제 분석하면은 요런 모양이 된다 할 때 제가 여기 M 썼죠. P 썼죠. 여기가 다시 S를 썼죠. 여기 M이죠. 그럼 얘를 이런 식으로 좀 이따가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요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그래서 요런 거를 이미 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렇게 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봐보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말하면 여기가 이제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를 안 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할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정언산단 논증에서 중명사는 전제들 사이에서 소명사와 대명사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만약 전제에서 중명사가 없으면 소명사와 대명사를 연결시킬 수 없으므로 논증을 구성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이 매개념이라는 게 정언산단 논증에서는 매개념이 없으면 이 논증 자체는 구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에서 결론의 SP의 배열이 고정되어 있지만 전제는 이 MPS의 배열이 자유롭게 여러분 배열 조합되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 밑줄 그셔야 돼요. 정언산단 논증도 4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정언 명제 종류가 4개가 있고 정언산단 논증의 종류도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일격, 조용이격, 조용상격, 조용사격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언산단 논증의 1격에서부터 사격이라고 명명을 했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언 문장을 대명사, 중명사, 소명사로 분석한 전통 논리학을 이게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명사단위의 논리학에 왜 명사단위냐면 여기서도 아까 매개념 할 때 매개념을 중명사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도 지금 명사가 들어가죠. 얘 수로명사죠. 그러니까 여기도 명사가 있죠. 여기 S가 주어 명사니까 얘네들도 명사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명사단위의 논리학인데 이 말을 오늘 여러분 이해 못하시면 그냥 계속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언산단 논증은 명사를 다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사? 정언 명제에 들어가 있는 명사들의 포함 관계를 다루는 게 정언산단 논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분들이 공부를 좀 해도 정언 명제가 딱 나오면 거기서부터 막혀요, 학생들이. 그래서 정언 명제를 돌파하고 나서 명제 논리를 보면 원래 명제 논리, 현대 논리니까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근데 시험용으로 보면은 훨씬 더 평이한 수준이에요. 진짜 학생들이 보통 틀리는 모든 여러분 논리 문제는 다 정언산단 논증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일단 입에 붙여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격이 정언산단 논증에서 얘가 4개의 격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얘가 1격이다 4격이다 외울 필요 없고요. 이 모양만 보이면 돼요. 얘가 수로명사, 얘가 매개념, 여기가 주어명사, 결론은 주어, 수로명사 똑같아요. 그럼 이렇게 구성되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M이라는 게 매개념이니까 매개념이 딱 들어갔다 그러면 얘는 정언산단 논증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돼요. 여기까지 땅.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요거 살짝 여러분 놔두고 해볼게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만약을 뺄게요. 비가 온다면은 소풍은 취소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비가 온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결론은 소풍은 취소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여기도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은 여기가 지금 현재 얘도 지금 명제고 명제이기 때문에 얘가 전제 1이거든요. 저기 써 있어요. 여기 전제 2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그러므로가 있으니까 얘가 결론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학생들은요. 얘와 얘를 구별을 못하는 거죠. 여기는 모든 어떤이 들어가면 얘는 고전 논리학이구나.
근데 여기에선 지금 뭐가 없습니까? 모든도 어떤도 없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께서는 기본적으로 알거든요. 얘를 뭐라고 알고 있냐면 조건문으로 알고 있어요. 얘는 단순명제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런 거는 뭐는 똑같냐면 전제 두 개 결론이 나오니까 얘도 산단 논증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전제 두 개 있고 결론이 있거든요. 그럼 얘도 산단 논증인데 얘는 여기에 조건문이 있기 때문에 얘를 가언산단 논증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럼 여기에서 논증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과정과 얘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는 논증의 타당성과 여기에는 나오는 논증의 타당성은 증명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고전 논리학에서 배웠던 논증의 타당성의 방법으로 현대 논리학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말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읽어보세요. 그런데 소가로 3은요. 정언산단 논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언산단 논증의 유형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예요. 대충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제 이름 비가 온다와 소폭은 취소된다는 두 문장이 결합됐어요. 이거를 각각을 단순 명제라고 좀 이따 배울 거고 이 두 개가 결합된 거를 얘를 딱 보자마자 얘는 복합 명제고 복합 명제하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현대 논리학이죠. 그리고 다시 복합 명제 종류에는 부정문, 열어문, 선언문, 조건문, 쌍조건문이 있는데 얘를 보시자마자 얘는 조건문이구나. 얘는 단순명제구나 단순명제 이런 걸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공시생들 중에 대다수가 그거를 구별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문제를 푸니까 문제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시생들이 머리가 좋고 성실하거든요. 근데 이 논리 추론할 때 보면은 그냥 막 하니까 뭐가 문제냐면 그냥 엉켜 있는 거예요. 그 엉켜 있을 때 그걸 풀어내셔야 되고 정확한 길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감 떨어질 때 이거를 읽으라는 이야기가 이게 만약에 저랑 같이 이제 읽지 않고 혼자 읽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독해력이 뛰어나도 얘는 논리학의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봐야지 이 글의 내용이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버리고요.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하죠. 아무튼 여기에 나오는 가언산단 논증이라는 것은 정언 문장만을 대상으로 한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정언 문장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있다는 거죠? 정언 여러 산단 논증일 경우는 정언 명제로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분 전통 논리학으로는 이 논증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죠. 여기요. 6번 지문에다가 제가 항상 별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읽어보세요. 20세기 독일의 논리학자, 그래서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저 프레게라는 사람은 절대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독일의 논리학자 프레게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죠. 소명사, 대명사, 중명사를 중심으로 논증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정언산단 논증의 한계를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정언산단 논증의 논증 타당성 분석 방법으로는 이런 논증은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참 웃긴 거 알아요? 여러분께서는 이런 고민을 여러분 안 하고 이미 2025년도에 이런 것들을 막 배우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정언산단 논증으로 논증의 타당성을 다 검토를 했는데 아니 정언산단 논증 말고 다른 문장 명제가 나왔을 때 이게 논증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논리학자가 이제 해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공직자가 돼서 논리학 같은 개론 같은 거 한번 쫙 보면 아 이런 과정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런 것들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런 글을 딱 보는 순간에 와 나는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없겠구나. 왜요? 앞에 있는 논리학자들이 다 길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말을 빨리 알아들으셔야 될 건 정언산단 논증이라는 건 이 얘기죠. 이게 관형절이니까 정언산단 논증의 한계를 지적한 거는 프레게가 했지만 정언산단 논증은 뭐야 그러면 여러 소명사, 대명사, 중명사를 중심으로 논증의 타당성을 여러분 검토하는 게 정언산단 논증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의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한 거는 프레게가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프레게는 아까 뭐랬죠? 현대 논리학, 다른 말로 명제 논리학이라고 했잖아요. 명제 논리학이라는 거를 제안했는데 이 명제 논리학은 뭐와 다르냐면 고전 논리랑 다른 결정적 이유는 얘예요. 아까는 여러분 고전 논리학, 전통 논리학은 명사를 단위로 논증을 분석했는데 얘는 여기다 별하세요. 명제를 단위로 논증을 분석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께서 아, 내가 이래서 이걸 배우고 있구나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실력이 이제 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명제를 단위로 논증을 분석하는 명제 논리학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제 봐보세요. 근데 이제 명제를 단위로 논증을 분석하니까 이제 명제가 뭐냐는 걸 다시 쓴 거죠. 그래서 명제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다. 근데 여기서 봐요. 이 말 얼마나 대단해요. 전통 논리학은 정언 문장, 정언 명제를 명사 단위로 나눠서 분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언 명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야? 여기는 아버지, 남자, 사람, 아버지, 여기는 사람, 남자. 얘네들을 단위로 분석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뭘 분석해요? 그러면 아, 이게 주어 명사가 주연됐다, 부주연됐다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얘네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유명한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벤 다이어는 여러분 알잖아요. 집합과 원소가 있을 때 얘네들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를 알 수 있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아, 현대 논리학에서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거의 안 쓰는 이유가 아,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결론은 벤 다이어그램은 어디서 적용한다는 거죠? 정언 산단 논증에서는 벤 다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논증의 타당성을 증명한 과정을 더 간단하게 만들고 싶어서 존 벤이라는 수학자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정언 산단 논증의 타당성을 증명해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왜 문제냐? 2교시 때 우리가 먼저 뭐 나간다 그랬죠? 정언산단 논증을 나갈 때 아, 정언산단 논증의 논증 타당성을 증명하는 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식 방식이 있고 하나는 존 벤의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딱 들으면 야, 이거 무슨 교양 수업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거는 교양이 아니라 가장 베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논리학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공부할 때 제가 제일 약한 게 전체가 어떻게 구성됐냐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배우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딱 이해가 다 된 거고요. 또 읽어볼게요. 전통 논리학에서는 정언 문장을 명사 단위로 나눠서 분석하지만 얘가 이제 차이점이에요. 명제 논리학은 명제 자체를 논증의 기본 단위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명제 자체에 참과 거짓이란 진리값과 논리적 연결사를 통해서 논증의 타당성을 증명한 거예요. 근데 논증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과정을 모르면 여러분 빈칸 채우기 문제를 풀 수도 없고요. 특히 명제 논리학에서는 논리적 동치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는 완전 이 사람들이 수학자다 보니까 수학 개념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자마자 공식을 이해하고 공식대로 여러분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명제 논리학 할 때 그 공식을 안 외우시고 자기가 막 푸니까 이게 속도도 떨어지고 정확도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게 그 명제 논리학을 만들었던 사람들은요, 논리학자인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뭐냐면 수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논리학에다가 적용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감 잡으셨어요?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제 말을 이제 이해해봐요. 여기에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명제를 단순 명제. 그래서 여러분이 아, 단순 명제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에서 복합 명제가 딱 나오죠. 그럼 아, 얘는 현대 논리학이구나. 그 여기는 명제 논리학이구나. 이런 걸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다 배울 거거든요. 단순 명제를 PQR의 기호로 표시한다 했을 때 이걸 기호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학생들이 현대 논리를 먼저 배워서 명제를 기호화하는데 기호할 때도 자기 멋대로 막 기호하면 안 돼요. 이게 자기 멋대로 기호하다 보면 그게 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게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뭐를 아셔야 되냐면 요거 하나만 제가 예를 들게요. 여러분 여기서 비가 온다 그러면 얘를 단순 명제라 그러고 소풍은 취소된다를 단순 명제라고 했을 때 프레게는 얘를 기호화하려면은 알파벳 ABC부터 하지 말고 여러 PQR부터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쓰냐면은 여기에다가 비가 온다를 P로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왜 헷갈리냐면 여기 나오는 P와 여기 나오는 P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왜 헷갈리냐면은 여기에는 M이 있고 P가 있고 S가 있는데 이 정언산단 논증에서 이때 P는 수어 명사를 얘기하고 여기는 주어 명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걸 아냐면 영어의 서브젝트에서 S가 여러분 서브젝트가 주어니까 요때 S는 주어 명사,
여기 있는 P는 프리디케이트에 P를 쓴 거예요. 그럼 여기는 M과 P가 있고 하면 얘는 뭐가 된다?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봐요. 여기가 아까 MP가 되고 여기가 SM이 되고 다시 여기가 SP가 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때 M이라는 중명사 매개념이 있으면 얘는 정언산단 논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래서 얘가 뭐야 그러면 얘는 중명사 매개념, 얘는 수로명사, 얘는 주어명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요 또 몰라가지고 얘를 여기로 끌고 들어와서 얘와 얘가 엉키면 큰일 나요. 그럼 여기에서 얘는 P는 뭐야 그러면 그냥 하나의 그냥 단순 명제를 P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 얘를 Q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단수명제인데 풀에게가 얘를 P로 쓰고 얘를 Q로 쓴다면 얘네들을 지금 복합명제라고 하는데 이 복합명제 중에 B가 온다를 P로 썼죠. 소풍은 취소된다를 Q로 쓰고 약속을 했죠. 얘가 조건문이기 때문에 얘는 P면 Q이다를 이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가 이제 증명하는 방식이 얘의 증명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벌써 알 수 있는 말은 얘는 이 명제 전체를 단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다 배우시게 되냐면 얘네가 참이 될 때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일 경우는 P면 Q이다 전체는 참이 된다. 이런 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진리값 같은 경우를 안 배우시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말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수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을 나누는 결정적 이유가 그러면 여러분이 출제원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논리학 자체가 고전 논리학이고 현대 논리학이 있으니까 고전 논리학에서 한 문항 정도 또는 두 문항. 여러 출제 기조 1차에서는 고전 논리학을 두 문항 내고 현대 논리학을 하나로 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문학을 어렸을 때 배웠을 때 쉽게 말하면 공시가 2024년까지는 뭘 냈었어요, 여러분? 문학을 지문으로 냈죠. 그럼 그때 20문항 중에 여러분 시험 문제 어떻게 구성돼요? 문학은요 4개가 보통 깔리게 돼요. 왜요? 고전 문학에서 두 문항 내고 현대 문학에서 두 문항 내고 이렇게 낸 거죠. 그럼 지금도 똑같은 논리죠. 고전 논리학에서 하나, 두 개 또는 뭐야? 현대 논리학에서 하나, 두 개 해가지고 두 문항이나 세 문항, 네 문항 정도를 배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얘가 다르다라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냥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나도 이거 뭘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프레게라는 사람은 이 명제 논리학을 창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PQR로 쓰라고 했는데 현대 논리학을 전공하는 논리학자조차도 이거를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꿨냐면 나 PQ 하기 싫어. 뭐 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다가 A 쓰고 얘를 B를 쓰고 얘를 A로 쓰고 얘를 B로 쓰면 얘가 어떻게 돼요? 여기 A, B가 되고 여기는 A면 B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A, B나 A, B로 쓰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얘도 편법인 건데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B가 온다 할 때 B만 남기는 거죠. 소풍은 취소된다 할 때 소풍만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써요? B 쓰고 여기 소풍 쓰고 B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방식이 문제 풀 때는 공식 문제 풀 때는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FM대로 공부 안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엉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여기서 비가 온다 할 때 비, 소풍 취소된다 할 때 소풍, 여기서 비와 소풍 이거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FM이라는 걸 먼저 배우고 이거를 논리학자들이 편의상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를 배우는 거와 처음부터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증명할 때 여기 B이면 소풍, B, 소풍하고 나서 얘가 맞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를 배우면 나중에 뭐가 안 되냐면 문제를 살짝 바꿔버리면 얘가 어디에 들어가는 명제인지도 모를 뿐더러 풀이도 못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그 대목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왜 자주 이렇게 보고 읽으라고 한 거냐면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만든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수업하고 있는 이 모든 뭐 논리학자라던가 우리 같은 국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데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든 게 아닌데 편의상 학생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거를 편법으로 바꿔서 쓸 수는 있지만 그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상태에서 편법으로 쓰기 때문에 먹히는데 학생들은 이게 FM대로 안 해오는 상태에서 편법을 쓰니까
편법보다 편의적인 방법. 이 편의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까 엉키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아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프레게가 명제 논리학이라는 걸 제안하면서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한 거니까 이제 듣기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수 명제를 PQRS 이렇게 쓰기로 한 거구나. 그러고 나서 여러분 또 뭐가 나옵니까? 이 단수 명제 논리적 연결사 그게 바로 뭐냐면 얘가 여러분 또는 할 때 선언문 저기가 and 그리고 연언문 여기가 조건문 여기가 부정문 등 이런 것들을 바로 뭐라고요? 논리적 연결사를 사용해서 복합명제를 만들었대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합명제가 뭐야 하면 이런 거죠. 단순명제 논리적 연결사를 사용한 명제가 복합명제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꼼꼼히 읽으면 금방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한테 단순명제 복합명제는 세트로 외우랬죠. 그럼 걔네 두 개 쓰면 뭐예요? 현대논리학. 현대논리학을 뭐라 그랬어요? 아까 프레게가 명제 논리학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그러면 단순 명제 논리적 연결사를 붙인 게 복합 명제. 그럼 여러분 또 복합 명제가 뭐야 그러면 나오잖아요. 더 이상 분해할 수는 없는 명제. 한 가지 사실만을 주장하는 명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문제냐? 비가 온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그냥 그게 단순 명제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소풍은 취소된다 그러면 얘가 단수 명제구나.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면 소풍이 취소된다 하면 두 개의 단순 명제를 논리적 연결사를 사용한 거죠. 그걸 우리는 어미가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얘를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학생분들이 독일어로 된 논리학을 영어로 번역하고 다시 일본어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오고. 근데 요즘은요. 아예 여러분 알죠? 우리나라에서 논리학자는 아예 독일에 유학을 가요. 그래서 독일어로 보고 독일어로 이제 배우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저서를 하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고 이제 영어권에 가서 영어로 된 이제 논리학을 배워서 우리 쪽으로 와서 하시니까 훨씬 이제 달라졌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제가 썼던 말 있죠. 연어문, 선어문 이런 것들 다 어디서 왔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다 번역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전공 파트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본에서 번역된 말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일본어의 잔재를 없애잖아요. 근데 전문어 같은 경우는 없애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외국에서 배우신 분들은요, 그냥 원어를 써버리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왜냐면 번역된 말을 쓰니까 이분들 너무 이제 거슬리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처음에 논리학이 들어왔던 그 유익 경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일본의 잔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논리학 하시는 분들이 학문으로 그분들은 접근하시니까 막 답답해 하시는 거죠. 왜 이걸 이렇게 번역했지? 연어문이란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막 바꾸려고 노력했던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뭐라고 하냐면 연어문을요. 보통 서술격조사 이다 어간에다가 고를 붙인 게 많으니까 이고 문장 이런 걸 쓰고요. 선어문일 때는 건화를 쓰거든요. 종속적인 결함이. 그때 서술격조사 이다 어간 뒤에다가 건화를 붙이면 이거나니까 이거나 문장 이런 말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서술격조사 이다 어간에다가 종속적인 결함이 면을 붙이면 이면이 되니까 이면 문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분이 있어요. 완전히 우리말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잘못 이제 배우시면 학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 말하는 내용에서만 일단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공부하면 궁금증이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더 막 이제 깊이 파면 이상하게 길이 딴 데로 갈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거는 다 막아주시니까 여러분이 이제 배우는 선생님들을 좀 믿고 따라가는데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게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쓰는데 그분들은 이미 기본 개념이 잡혀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은 이런 글을 통해서 기본 개념을 못 잡으면 이 여기로 바로 가면 거기서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다가 이상하게 내가 왜 안 되지라는 거는 달라요, 그게.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 이해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 명제는 단순 명제에다가 논리적 연결사를 사용한 게 복합 명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두시고요. 여기 봐봐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뭐가 됩니까? 아까 프레게가 하라는 대로 뭐 한 거죠? 단수 명제 처음에 나온 걸 P로 쓰고 소풍 취소된다 Q를 썼죠.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모양 봐봐요. P, Q, P, Q 이렇게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상태에서 이제 뭐가 됩니까? 얘를요. 여기를 이제 다시 별을 하셔야 돼요.
여기 8번이요. 여기만 이제 읽으면 쉴 수 있으니까 힘내요. 여러분 봐요. 8번, 그 다음 봐요. 9번, 땡. 여기 딱 두 개요. 여기까지를 제가 1교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언 문장에서 명사들 간의 관계에 의존해서 논증의 타당성을 설명했어요.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정언 명제에서 명사들 간의 이 관계 있죠. 아버지, 남자, 사람의 얘네들 관계에 의존해서 얘를 타당성을 설명할 거고, 저는 정언산단 논증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사용할 겁니다. 저는 아리스토텔레스 로 할 거니까. 그건 제가 여러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명제 논리학에서는 명제들의 진리값.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진리값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 하나도 막 뭘 하는지도 몰라. P&Q가 있으면 얘가 참이고 참일 때만 얘가 요 전체는 참이 돼요. 근데 여기가 참이고 여기가 거짓이고 여기가 거짓이고 여기가 참이고 여기가 둘 다가 다 거짓일 땐 다 F가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외우긴 외웠는데 이거 왜 뭐에 써먹는지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써먹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해를 좀 이따 다 하셔야 되고 외우셔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건 얘예요. 명제 논리학에서는 뭘 사용해야 된다? 명제들의 이 진리값이 있다는 거죠. 진리값은요. 참 아니면 거짓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왜요? 명제 자체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명제는 여러분 참 아니면 거짓이라는 얘기죠. 이걸 사용해서 이제 수학적 함수 관계로 이제 진리값을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명제 논리학 들어오면 얘는 수학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여러분 막 수업할 때 진리 함수라는 말을 막 쓰는데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여기에 t를 넣고 여기다 f를 넣어버리면 이 전제값이 이제 f가 된다. 이제 이런 게 다 함수 개념을 이제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명제들의 진리값과 중요한 거 진리값은 TF죠. 제일 중요한 건 논리적 연결사. 그럼 논리적 연결사에 따라서 진리값이 바뀌어버려요.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P, O와 Q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가 T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땐 얘는 참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TF가 들어오잖아. 근데 얘는 거짓이 아니라 참이 돼요. 그럼 여기다 F값을 넣고 Q에다가 T값을 넣으면 얘는 거짓이 아니라 참이 돼버리고 여기 FF일 때만 얘가 F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P면 이제 Q이다 그러면은 여기 TT일 땐 T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TF가 여기는 거짓이고 여기는 참인데 여기는 또 거짓이에요. 근데 여기는 T가 있고 FF가 들어오면 여기는 값이 T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여러분 뭐가 됩니까? 여기는 FT일 때 여기는 참이고 여기도 참인데 여기는 FF일 때는 거짓인데 여기는 FF일 때는 참이죠. 그럼 이런 걸 이제 배우면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황당한 거죠. 이게 뭐야? 이거 왜 배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재밌어요. 배우면. 그리고 제가 장담을 하는데 안 어렵다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학자로서 배우는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정도의 기본적인 건데 왜 이런 것들이 숙달이 돼야 되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읽어봐요. 명제 논리학에서는 명제들의 진리값과 논리적 연결사에 의존해서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했대요. 그러면 논리적 연결사에 따라서는 진리값, 복합 명제 진리값이 다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값을 뽑아내는데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만약에 생각해봐요. 영희는 시험에 나왔던 거 영희는 영희가 친구 또는 선생님을 만났다면 영희는 커피를 마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단수 명제가 3개가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 진리값 하나를 알려주면은 나머지가 참이다 거짓이다를 알 수 있게 돼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현대 논리학은 공부를 좀 하면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언 명제부터 일단 해결하고 나서요. 그럼 이제 여기 또 봐요. 그래서 가령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아까 지금 설명했는데 P, O와 Q라고 읽을 거예요. P와 Q에서 P와 Q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돼요. 그게 아까 뭐냐면 T와 T가 들어가면 참이잖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P&Q 같은 경우는 P와 Q가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P면 Q다라는 얘기는 P와 Q가 모두 참인 경우에 참이라는 거예요. 여기만 얘기하고 여기 F일 때 얘기는 안 한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P가 참이고 P가 거짓인 경우에는 거짓이 된대요. 그러면 여기가 T고 F일 땐 거짓이다. 이렇게 말로 다 쓴 거예요. 따라서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죠. 또 복합 명제 진리값은
단순 명제 진리값과 논리적 연결사에 의존해. 여기다 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복합 명제라면 이 복합 명제의 진리값이 얘잖아요. 얘네들은 뭐라는 거죠? 여기 안에 처박혀 있는 단순 명제의 진리값과 여기는 이 논리적 연결사에 의존하는 거죠. 이 말을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합 명제 진리값은 단순 명제 진리값과 논리적 연결사에 의존한다. 그래서 전제에서 뭐 이렇게 설명했다가 얘를 정권 긍정의 규칙이라고 해서 배울 거예요. 얘는 타당한 논증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 그게. 그러면은 마지막 요거 읽고 이제 1교시 끝낼게요. 자, 명제 논리학은 얘요. 정언 문장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전통 논리학에서 다루지 못하는 문장들까지 논증의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제 논리학이 만들어졌던 결정적 이유는 전통 논리학은 뭐만 다뤘다는 거죠. 얘 조심하세요. 정언 명제만 분석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복합 명제 같은 것들을 복합 명제로 이루어져 있는 여러 논증은 타당성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의가 있는 거죠. 그런 다른 단순 명제, 복합 명제도 논증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논증의 모든 요소를 얘가 중요한 거죠. 기호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호화에서 명제 논리학은 자연 언어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도요. 뭐가 나오냐? 프로그램을 배울 때도요. P&Q, P와 Q부터 P면 Q다 질값 배워요, 여러분. 그래서 인풋 아웃풋을 해서 값을 찾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다 관련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교양으로 이 명제 논리학의 나중에 이제 수로 논리학, 그래서 수로 논리라는 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로 논리학으로 발전되었는데 수로 논리학은 수로 교류를 사용해 가지고 명제 논리학에서 다루지 못했던 명제 내 논리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논리학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레에게 의해서 제안됐던 명제 논리학이 나중에 수로 논리학으로도 막 발전한 거구나. 요 정도만 딱 알아두면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2교시부터 이제 뭘 배우게 되냐면, 얘를 뭐예요? 딱 공시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수준 선까지 이제 연습을 하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 배우는 게 2교시부터입니다. 여러분 1교시 여기는 여러분 무료로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여러분 처음에 이제 책 여러 프린터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문 있잖아. 지문 같은 경우를 여러분이요. 이렇게 알죠? 그냥 보시면서 여러분이 읽어도 되고 이 맥락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읽게 되면 곰곰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어는 여러분 내년이 여러분 사실상 이제 쉬운 이제 시험의 마지막일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좀 어렵게 내겠지만 한국사가 여전히 이제 한능검으로 전환되기 전이기 때문에 내년 시험까지는 국어랑 영어는 원래 인사혁신제에서 발표한 것처럼 어렵게 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2027년도부터는 한국사가 한능검으로 이제 바뀌고요. 그럼 사실상 여러분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국어 2개, 국어, 영어 이제 2과목에서 5문항 더 늘어나고 전공 2과목에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한국사 20문항이 5개, 5문항으로 해서 4개 과목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국어가 25문항이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 그럼 인사혁신처도 사실상 한능검은 여러분께서 이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도 한능검 점수는 굉장히 높게 나올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2027년도부터는 뭐 합니까? 학생분들이 한국사를 공부할 이제 안 해도 되니까 이미 시험에서 이제 고득점을 받아놨을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국어, 영어랑 전공 2과목 있죠. 여기에서 이제 난이도 조절하는 문제를 내야 되니까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공부할 때 제가 10월 5일이라 그랬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이번 주에 듣든 다음 주에 업로드 됐을 때 듣든 늦은 거 아니라고요. 근데 학생들이 자꾸 마음이 급하거든요. 근데 급할 때 제가 서두르면 안 된댔잖아요. 차분하게 이런 맥락을 잡고 여러분 내가 이거 배우는 방법이 이게 다른 거구나. 고전 논리학과 현대 논리학 접근법이 다른 거구나. 그리고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지 우리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제 빈칸, 결론 빈칸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도 좀 고민하면서 배우시면은 실력이 팍팍팍 느는데 그냥 아까 뭐라고요? 그냥 여러분 편의상 막 썼던 방식을 보고 해설서 보고 대충 막 고개 끄덕이면서 하시면은 늘지가 않아요. 늘지 않는 게 제일 여러분 답답한 거죠. 그러면 그게 불안하고
그럼 시험 문제 볼 때마다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나중에 한 번 듣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무료로 올려져 있으니까 그냥 자주 이렇게 들어보고 그다음 글도 여러 번 읽어보고 그러면은 괜찮을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1교시는 이쯤에서 마무리해 놓고요. 다음에 2교시 때 또 이제 뵙기로 해요. 예.